날씨가 이제 꽤 추워졌어요. 그쵸? 역시 12월은, 아이고, 12월은 12월인가 봅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아, 이제 막 끓였더니 뜨겁네요. 음, 오랜만에 그냥 꽃이 아니라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열매랑 전나무를 해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르게 좀 꼽아봤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나나요?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네, 보통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그 텀이 보면 빠르면 아주 빨라야 2주, 보통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접 동영상 녹화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워낙 날것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많은 편집이 있고 또 다시 여러 번 찍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거의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원테이크식의 그런 식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어, 어쨌든 어느 한 시간 저 혼자만이 있는 시간에 혼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찍어야 하니까 그런 시기를 좀 벼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자주 올려야 조회수도 더 올라가고 많은 분들하고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래 보도록 좀 분발을 하긴 해야겠죠.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편 소설집 길모퉁이에서 길모퉁이 카페라는 어, 단편집에서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 책인데요. 보이시죠? 네.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프랑스와즈 사간이라는 그런 작가의 단편집입니다. 어, 이 작가는 주로 이제 장편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에세이도 많이 썼고 우리나라엔 장편과 에세이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 소설가 작가가 쓴 어떤 단편집, 엮어낸 단편집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다른 것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 중에서 이 길모퉁이 카페가 그 4개의 단편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이 프랑스와즈 사강에 대해서 좀 나름 간단하게 브리핑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1935년 6월 21일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 9월 24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본명은 프랑스와즈 코아레인데 이 사강이라는 이름은 필명은 사강이라는 필명은 그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 사강이라는 인물을 차용해서 필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거의 등단이랑 마찬가지죠. 상당히 어린 나이에 19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20살이나 21살쯤 됐겠네요. 그쯤에 처음 이 작편을 내놨는데 장편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작품으로 처음 등단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반향을 많이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 비평가상을 타기에 이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비평의 어떤 말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소재 자체가 어떤 연애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뭐 통속 연애 소설 작가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이 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어떤 미소라는 작품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냥 통속적인 연애 소설 작가가 아니라 좀 더 뭔가 확장된 연애를 기본 소재로 하지만 그런 재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 프랑스와즈 사강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상당히 잘 받은 소르본느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다고 해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워낙 기발했기 때문에 그 천재 소녀라고 어떤 그런 별명도 얻게 됩니다. 또 혹은 작은 악마라든가 이 뭔가 좀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 인간의 고독이라든가 사랑의 본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룰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 도발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굉장히 섬세한 묘사를 하기로 유명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해도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또 이 사강은 그런데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런지 워낙 많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해요. 뭐 마약에 관한 것도 있었고 뭐 어떤 그런 뭐 두 번의 이혼이 있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남자 문제 뭐 그런 문제도 많았고 개인사이긴 하지만 어떤 마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강이 어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피스트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런 것까지 참견하냐? 다른 사람한테 폐가 안 된다면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냐? 막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대뜸 내놓은 말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말이 그럴싸하고 좀 멋들어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발적이고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긴 한데 글쎄요,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발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 작가적인 언어로 표현한 말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길모퉁이 카페라는 단편집 중에 나오는 작품 외에 언급해드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함스를 좋아하세요. 가을에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소설이죠. 이 소설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카페 이름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카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여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그 이 중에 중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그 주인공 여자에게 처음 말을 걸 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용해서 제목이 되었는데 아마도 처음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뭔가 이제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처음으로 언급하는 말이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근데 음, 어찌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좀 은유가 있지 않을까? 음, 브람스는 워낙 그 슈만과 그 클라라와의 그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죽는 날까지 클라라를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브람스는 이제 슈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오래 전부터 어, 이 클라라를 사모했었고 차마 어떤 스승과도 같은 슈만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그 클라라를 사랑한 그런 마음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아마도 살지 않았나. 그리고 클라라를 위해 생을 바치지 않았나. 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 만큼 이 인물 중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몬이라는 좀 청년이 있는데 그 시몬이 하는 그 대사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폴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로제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시몬. 이 폴과 로제는 6년간 어, 연애를 했고 거의 뭐 사실혼 관계죠. 그런데 이 로제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늘 폴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죠. 폴은 상당히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고 어떤 익숙한 거에 대해서 편안함과 사랑을 느끼는 여자인데 그 결정적으로 폴을 너무나 외롭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시몽이라는 남성은 또 폴에 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구애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고해를 좀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완벽하게 시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로제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아마 슈만, 클라라, 브람스의 삼각관계가 관계를 어떤 이쪽으로 차용해 온 게 아닌가. 시몽은 브람스이고 로제는 슈만이고 폴은 클라라이고 그렇게 작가가 한번 이렇게 좀 인물 관계를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폴은 얼핏 듣기엔 좀 중성적이잖아요. 남자 같기도 하고 로제는 오히려 여자 이름 같고 뭔가 반대로 설정한 걸로 봐서는 어, 이게 결국 남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통속적으로 봤을 때는 음, 보통은 남성들이 여성을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별적인 그런 설정을 폴을 여자로 했고 로제를 남자로 했지만 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 설정을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프랑스와즈 사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어떤 그 유명한 장편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또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는 정말 이제 제가 낭독으로 들어갈 이 단편소설 길모퉁이 카페라는 소설집 단편소설집에 대해서도 간단히 나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소설은 어떤 네 개의 단편 소설집 중에 하나예요. 이 길모퉁이 카페라는 제목을 가진 이 소설집은 1975년에 처음 출간됐다가 사강이 사망한 후에 2009년에 다시 출간됐다고 합니다. 이 네 권에 불과한 단편집 중에 하나이고요. 이 길모퉁이 카페라는 단편집 안에는 물론 길모퉁이 카페라는 단편 소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강이 주로 사용하고 소재로 쓰는 것이 어떤 그 인간의 또 고독과 사랑을 통한
고독,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 또한 장편처럼 여전히 그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설들이 한 19편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불치병에 걸린 남자의 이야기, 누워있는 남자. 또 뭐 사랑하는 남자를 못 잊고 괴로워하던 저녁에 다른 남자에게 위로를 얻으려는 여자 이야기. 어느 저녁. 참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 외로움에 있는 그리고 또 한편 본인이 누군가를 외로움으로 처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르게 기본 사랑이라는 거에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그 개 같은 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개 같은 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떤 가장의 그 이야기, 절박한 가장의 이야기, 기본적인 사강이 내놓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다나 이 개 같은 밤은 우화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런 것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다른 작품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개 같은 밤도 읽을 예정에 있습니다. 뭐 극비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낭독할 소설은요. 이 길모퉁이 카페에 나오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비단 같은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나 내용은 지금 말하지 않겠고요. 읽다 보면 여실히 아시게 될 거라고.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낭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읽으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조금 이동해서 자 여기에 맞춰놓고 아이고 이럴 수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놓을까요? 프랑스와스 사강의 길모퉁이 카페 중에 비단 같은 눈 낭독하겠습니다. 제롬 베스티에는 엄청난 속도로 차를 몰았다. 아름다운 아내 모니카는 마구잡이로 차를 모는 남편을 애써 못 본 척하는 중이다. 부부는 주말을 틈타 피레네 사냥이 나서는 길이었다. 제롬에게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었다. 그는 사냥, 아내, 시골,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들인 스타니슬라스 브렘과 그의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다. 스타니슬라스는 이혼 뒤 보름에 한 번씩 여자를 갈아치우고 있다. 늦지 않게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올까? 모니카는 피곤이 깃든 표정으로 웃었다. 그야 모르지. 활동적인 여자여야 할 텐데. 당신들이 하는 사냥이 좀 힘들어. 제롬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주 힘들지. 스타니슬라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나이. 아니, 우리 나이에 꽃미남 행세라니.
어쨌든 여태 준비가 안 됐으면 비행기를 놓칠지도 몰라. 당신이 뭐라도 놓치고 베길 사람이야. 모니카는 깔깔댔다. 제롬 베르티에는 아내를 곁눈질로 살피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내답고 충실하고 조용한 남자다. 스스로 꽤 매력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결혼 생활 13년 동안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인 아내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가끔 말없는 아내의 꿍꿍이가 어둡고 차분한 눈빛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가 궁금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잖아. 사업이면 사업, 인생이면 인생, 비행기면 비행기. 아마 사냥감도 놓치지 않을걸? 그래야지. 허공에 총 쏠 거면 사냥을 왜 해? 사냥이 얼마나 잡기 까다로운 짐승인데. 부부는 라스파요 대로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제롬이 경적을 3번쯤 울리자 그제야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어서 오라며 큰 손짓을 했다. 제롬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빨리 내려와. 비행기 놓치겠어. 창문이 다시 닫히고 2분쯤 지나자 스타니슬라스가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다. 제롬이 자신감 있고 듬직하면서도 결연해 보인다면 스타니슬라스는 키가 크고 몸짓이 유연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근발에 눈부시고 예민한 듯 보이는 젊은 여자는 소위 주말용 여자였다. 두 사람은 차 뒷문을 열고 몸을 밀어넣는다. 스타니슬라스가 소개를 시작했다. 모니카, 여긴 베티야. 베티, 이쪽은 모니카. 그리고 모니카 남편이자 유명한 건축사인 제롬. 이제부터 이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해. 이 남자가 대장이니까. 일행은 모두 기분 좋게 웃었다. 모니카는 사람 좋게 베티의 손을 꽉 잡아 쥐었다. 차는 루아시 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스타니슬라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행을 앞둔 두 사람의 기분은 어떠신고? 하지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스타니슬라스는 백치미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기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한 다소 늑대 같으면서 호탕한 남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 베티도 무언가에 홀린 듯 마주보고 웃었다. 스타니슬라스는 목청껏 외쳤다. 이래봬도 이 자식하고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째야. 같은 학교 동창이지. 얘는 늘 우등생이었어. 쉬는 시간에 싸울 때도 늘 저놈이 강펀치를 날렸다니까. 주로 싸운 거는 날 막으려고 한 거지만 난 그때부터 지독한 말썽쟁이였지. 그리고 모니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자는 내가 알고 지낸 지 13년째야. 둘이 아주 행복한 부부라고. 잘 봐도 자기. 앞좌석에 앉은 제롬과 모니카는 스타니슬라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입가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다. 내가 이혼했을 때도 이 두 사람이 날 위로해줬지. 나 진짜 슬펐거든. 차는 북부 고속도로 위에서 속력을 내는 중이었다. 베티는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왜 슬퍼? 자기 부인이 자기 싫다고 했어? 스타니슬랍스도 소리를 지르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싫다고 했지. 그건 신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이었어. 스타니슬라스는 껄껄 웃더니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드디어 루아시 공항, 지옥이 시작됐다. 일행은 제롬의 민첩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롬은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짐을 등록하는 등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챙겼다. 나머지 3사람은 제롬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두 여자들이야 남자가 챙겨주는 데 익숙했고 스타니슬라스마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데 명예라도 건 듯했다. 4사람은 복도를 지나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2사람씩 짝을 지어 얼어붙은 듯한 자세로 이동하는 일행의 모습은 요즘 부유층 커플의 전형이었다. 비행기에 오른 4사람은 1등석에 앞뒤로 나눠 앉았다.
모니카는 승무원이 나눠준 잡지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문 너머 지나가는 구름 구경에 푹 빠졌다. 그때 제롬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스타니슬라스의 옆 얼굴이 모니카에게 다가왔다. 스타니슬라스는 손으로 창밖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널 갖고 싶어. 어떻게 좀 해봐. 이번 주말에 꼭 널 가져야겠어. 모니카는 눈만 깜빡일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너도 원한다고 말해줘. 스타니슬라스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보챘다. 모니카는 스타니슬라스를 향해 몸을 돌려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스피커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저희 비행기는 곧 뮌헨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담배를 피우실 수 없습니다. 스타니슬라스와 모니카는 적이자 연인이 된 듯 마주 보았다. 스타니슬라스가 이번에는 활짝 웃어 보이더니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윽고 제롬이 모니카 옆에 와서 앉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일행은 렌터카를 타고 산장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제롬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모니카는 친절하게도 베테에게 혹시 멀미가 심한 편이냐고 물었다.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듯한 베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롬 옆 조수석에 앉았다. 제롬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낙엽에 비에 안개까지 낄 태세였기에 운전에 집중해야 했지만 라이트와 와이퍼 작동 그리고 모터 소리가 그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 거북하지 않은 벽을 만들어 주었다. 언제나처럼 그는 자신을 책임자로 느꼈다. 모두를 사냥 오두막으로 데려갈 작은 우주선의 선장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는 운전을 하고 속도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그를 포함한 4명의 목숨을 지휘하고 있었다. 익숙하기도 했고 100%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거북길은 굴곡이 아주 심했다. 날도 벌써 어두워졌다. 낙엽성과 전나무 그리고 계곡이 사방에서 험한 길을 포위하고 있었다. 제롬은 창밖으로 전형적인 가을 향취를 한껏 들이마셨다. 스타니슬라스도 모니카도 말이 없었다. 험한 거북길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롬은 두 사람 쪽으로 잠깐 고개를 돌렸다. 자는 거 아니지? 베티는 아예 코 가지고 오는데? 스타니슬라스가 웃기 시작했다. 우린 안 자. 그럴 리가. 바깥 구경하잖아. 깜깜한 바깥 구경. 음악 좀 틀까? 제롬이 라디오를 켜자마자 까바의 풍성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토스카 중 유명한 곡이었다. 제롬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놀랐다. 무의식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킨 뒤에야 시야를 가리는 것이 가을 날씨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날씨도 좋고 이 장소도 좋고 이 도로도 좋고 이 차도 좋다. 그리고 특히 내 뒤에 앉아있는 갈색머리 여인이 좋다. 가바의 목소리를 나만큼 즐기고 있는 내 여자가 좋다. 제롬은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고 말수도 적다. 속보다 겉으로 더 그렇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예의라곤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줄 정도로 우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차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아내를 품에 안고 싶었다. 웃어 보일지 몰라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여가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오케스트라가 그 뒤를 따랐다. 제롬은 기계적으로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정신없이 백미러를 올려 아내를 쳐다보았다. 콘서트에서 자주 보던 얼어붙은 듯 움직임이 없고 눈을 크게 뜬 그녀의 모습을 볼 줄 알았다. 그런데 백미러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가 보게 된 것은 모니카와 손깍지를 끼고 있는 스타니슬라스의 길고 야윈 손이었다. 제롬은 서둘러 거울을 들어 올렸고 음악은 웬 미친년이 꽥꽥 질러대는 알 수 없는 끔찍한 소리의 연속으로 변했다.
제롬은 잠시 도로도 전나무도 커브길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세 그의 안에 있는 행동하는 남자, 책임감 강한 남자가 핸들을 바로잡고 브레이크를 약간 밟았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남자, 그의 아내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파란 눈의 금발머리 사내가 내일 당장 그의 손에 죽어나가길 역시 침착하게 바랐다. 그러나 문제의 남자는 제롬이 갑자기 차의 방향을 트는 것을 눈치챘다. 제롬은 불알 친구의 증오스러운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뭐야, 조는 거야? 아니, 토스카 듣는 중이야. 토스카라. 어느 부분이야? 스타니슬라스가 쾌활하게 물었다. 질투심에 불탄 스카르피아가 마리오를 죽일 결심을 하는 장면이지. 죽여야지. 아니면 어쩔 거야. 스타니슬라스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시 뒤쪽으로 몸을 기대며 모니카와 더 가깝게 앉았다. 그 순간 제롬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라디오에서 시끌벅적하게 들리던 합창소리가 잦아들자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렇다. 제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자작나무로 지은 큰 산장에는 나무 들보, 바닥에 낀 동물 가죽, 벽난로, 박자가 된 채 벽에 걸린 최고의 포획물들이 있었다. 정말 멋진 곳이었다. 그러나 제롬에게는 오두막이 갑자기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제롬은 자고 있던 베티를 깨우고 짐을 내렸다. 불을 피우고 산장지기에게 식사를 준비시켰다. 그들은 스타니슬라스의 비위를 맞추려고 낡은 전축으로 미국 노래를 들으며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는 즐거웠다. 이제 제롬과 모니카는 방으로 들어왔다. 모니카는 욕실에서 옷을 벗었고 제롬은 침대 발치에 앉아 비렐렘 와인 한 병을 다 비웠다. 제롬 안에는 완벽하게 정적이고 완벽하게 고통스러우며 완벽하게 치유 불가능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제롬 안에는 완벽하게 정적이고 완벽하게 고통스러우며 완벽하게 치유 불가능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정말 그런 거야? 누구야? 언제부터? 왜? 그럼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제롬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사실 아내와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 어디를 가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사랑도 나누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촌스러우며 천박하다고까지 할 무례함이었다. 제롬은 정성스럽게 와인을 마셨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절망해서도 아니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다. 그는 수면제나 암페타민에 의존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였다. 고지식한 남자. 제롬은 씁쓸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조롱과 경멸 같은 걸 느꼈다. 모니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칠흑같이 검었고 볼은 여전히 탐스러웠으며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모니카는 제롬 옆을 지나치면서 손을 제롬의 머리 위에 얹었다. 복종과 지배를 동시에 나타내는 익숙한 동작이었다. 제롬은 피하지 않았다. 피곤해 보여, 당신. 바로 자야 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잖아. 생각해보니 재밌었다. 모니카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함께 사냥에 나선 적이 없었다. 총소리가 무섭다더니 흥분한 개들이 싫다느니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사냥이 싫다는 소리였다. 제롬은 모니카가 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건지 굳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힘든 것도 걷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고 무서운 것도 없는 여자 아닌가. 재밌네. 당신이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목이 갑자기 잠긴 것 같았다. 모니카는 웃었다. 10년이나 됐는데 이제야 놀라? 놀라는데도 시간이 정해져 있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제롬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다. 그럼 이제는 너무 늦었지.
나는 야생동물이 좋아. 더 적절해 보여. 모니카는 하품을 하며 눕다가 말했다. 적절해 보인다니? 그녀는 웃으며 그녀 쪽에 있는 램프를 껐다. 아무 말도 아니야. 왜 안 자고? 제롬은 알았다며 스웨터와 신발을 벗고 몸을 훌쩍 날려 침대에 가로누웠다. 게으름뱅이. 모니카는 제롬 위로 몸을 일으켜 반대편 램프의 불도 껐다. 제롬은 귀를 기울였다. 침묵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모니카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막 잠들려 하는 듯했다. 토스카에 나오는 그 곡 가바이가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묻는 제롬은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고지. 왜? 잠시 침묵이 흐르고 갑자기 모니카가 웃기 시작했다. 조금은 낮은 그러나 가볍고 자연스러운 예의 그 웃음으로. 오페라만 들으면 감상적이 돼. 가을도 그렇고. 아니면 둘 다 때문인가? 제롬은 몸을 숙이고 손을 더듬어 바닥에 있는 비렐름 병을 찾았다. 술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했고 아무런 향도 나지 않았다. 제롬은 생각했다. 몸을 돌려서 이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누군가, 미숙하고 나약하고 굶주려 있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제롬은 모니카의 어깨를 만졌다. 모니카는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를 돌려 그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만 자. 늦었어. 나 완전히 녹초야. 당신도 내일 녹초가 될 거고. 그만 자. 제롬은 손을 거두고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다. 겁에 질린 아이는 간데 없고 40살의 남자만 남았다. 비렐름을 잔뜩 마셔 으슬으슬해진 제롬은 어둠 속에서 스타니슬라스라는 낯선 금발머리 악한의 생명을 망원 렌즈, 조준점, 방화쇠, 발사, 쇠소리를 통해 그의 삶에서, 특히 옆에 누워있는 낯선 여자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생각했다. 아침 10시, 날은 화창했다. 잔인하리 많지 화창했다. 그들은 벌써 3시간째 사냥감을 찾아 숲을 뒤지는 중이었다. 사냥터지기가 발견한 멋진 사냥은 제롬의 쌍안경에 벌써 2번이나 잡혔다. 그러나 제롬의 사냥감은 사냥이 아니었다. 그의 사냥감은 금발머리에 옅은 황갈색 스웨이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사냥감은 참으로 죽이기 어려운 사냥감이었다. 그리고 벌써 2번이나 실패했다. 처음에는 스타니슬라스가 사냥이 나타난 줄 착각하고 잡목님 뒤로 풀쩍 뛰어들어가 몸을 숨긴 탓이었다. 그 다음에는 베테 금발머리가 번들거리는 까만 총구와 사냥감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제롬은 사냥감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다. 스타니슬라스 브렘은 숲속 빈터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총은 2발 사이에 내려놓고 한쪽 다리로만 중심을 잡고 서서 파란 하늘과 붉은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복에 겨워 못 베기겠다는 듯이 제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저 옆모습은 터져나갈 것이다. 상할 대로 상한 가는 금발머리가 모니카의 손에 놓일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타락한 놈의 피부는 50개의 총알 세례를 받을 터였다. 그때 갑자기 스타니슬라스가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예언자처럼 2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행복한 자세, 가증스럽게 초연한 자세로 총이 땅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개를 폈다. 딱이라도 얻어맞은 듯 제롬은 방아쇠를 당겼다. 스타니슬라스는 펄쩍 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포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제롬은 팔을 내렸다. 손이 떨리지 않는 걸 알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준기를 조절할 생각을 못했다는데 분노를 느꼈다. 새를 쏠 수 있는 거리인 50m로 맞춰놓고는 200m 앞에 있는 목표물을 겨냥했던 것이다. 제롬은 조준기를 조절하고 다시 총을 들었다.
사냥 터지기의 목소리는 놀라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방해가 되었다. 뭔가 보였습니까, 베르티에 씨? 지구새 한 마리 본 것 같소만. 제롬은 몸을 돌리며 대답했다.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사냥을 잡고 싶다면 소리를 내서는 안 되죠. 사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함정을 놓을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놈을 겁먹게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무턱대고 쏘지 않겠습니다. 제롬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제롬은 총을 내리고 늙은 사냥터지기 뒤를 따랐다. 희한하기도 이 상황이 재미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스타니슬라스를 죽일 것임을 분명 알면서도 살인을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미있었다. 2시간 뒤 제롬은 길을 잃었다. 아니, 일행 모두가 길을 잃었다. 사냥은 무척 영리했고 사냥터는 넓었으며 몰입꾼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공식 사냥감이 아닌 다른 사냥감을 줬던 제롬은 어이없게도 혼자 사냥과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거리는 아주 멀었다. 사냥은 태양을 뒤로 한 채 홀로 바위 위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롬은 본능적으로 쌍안경을 꺼내들었다. 몸이 떨려왔다. 지치고 숨이 가빴다.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부록의 나이에 그는 그에 대한 사랑이 식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 잠긴 제롬은 잠시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쌍안경을 제대로 잡고 사냥을 바라보았다. 사냥은 손에 닿을 듯 아주 가까이 보였다. 베이지색의 어린 사냥은 뭔가 근심이 쌓여 보였지만 도도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사냥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쪽과 산 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형 집행을 즐기는 듯했다. 사냥에게는 겁이 많고 나약하지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모습이 엿보였다. 순진무구함, 민첩함, 그리고 도주의 매력을 증명하려는 것 같았다. 사냥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제롬이 사냥했던 그 어떤 동물보다 아름다웠다. 그놈은 이제는 이름도 기억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놈은 조금 더 뒤에, 더 나중에 죽일 거야. 하지만 네 놈은 쓰러뜨려야겠어. 제롬은 가파른 경사길을 기어오르며 사냥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사냥 일행은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려왔고 휘파람 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제롬은 상종 못할 귀찮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태양이 내리쬐었지만 날은 으슬으슬했다. 쌍안경을 다시 집어들고 보니 사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냥이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총총걸음으로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 버렸다. 제롬이 숲 언저리에 도착한 건 30분이나 지난 뒤였다. 좁은 길로 들어서자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이 보였다. 사냥터에 오로지 그와 사냥만 남은 듯했다. 제롬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멈춰서서 사냥 가방에 담아온 빵과 햄을 먹었다. 사냥은 그를 기다렸다. 적어도 제롬은 그렇게 믿었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제롬은 사냥터 경계를 넘어섰고 그의 힘도 한계를 넘어섰다.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온순한 사냥은 여전히 앞에 있었다. 쌍안경 렌즈를 통해 바라본 사냥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가오게 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다. 8시간째 사냥을 하는 건지 사냥을 따라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피곤한 제롬은 결국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냥을 모니카라고 불렀다. 걷다가 발도 헛디디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했다. 이런 망할. 모니카, 너무 빨리 가지 마. 한 번은 늪이 나타난 바람에 멈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총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늪으로 들어갔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 시점에서 사냥꾼에게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 잘 알면서 말이다. 미끄러진다고 느꼈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은 버티지 않는 것이었다. 제롬은 뒤로 나자빠졌다. 목과 입, 눈으로 물이 쏟아졌다.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감미로운 쾌감이 그를 엄습해왔다. 그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포기할 때의 쾌감이었다. 이렇게 자살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그의 안에 있던 침착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 침착한 남자는 몸의 균형을 잡게 하고 젖은 채로 늪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저주받은 늪에서 나온 제롬은 얼이 빠진 채 주위에 몸을 떨었다. 이 순간 제롬에게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였더라. 그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가바엘을 들을 때 꼭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익사하는 느낌이었어. 그때 생각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처음 고백했던 때 같았다고. 그날 우리는 당신 집에 있었지. 당신이 내 쪽으로 다가왔어. 기억나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눴잖아. 당신하고 자는 게 두려우면서도 또 어찌나 하고 싶었던지 꼭 자살하는 것 같았어. 제롬은 젖어서 쓸모 없어진 탄약이 든 사냥 가방을 뒤져 술병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한참 동안 그러고는 다시 쌍안경을 쥐었다. 사냥은 여전히 조금 멀찌감치 서 있었다. 모니카, 그를 기다리는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총신에는 다행히 젖지 않은 총알 2개가 남아있었다. 오후 5시경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바비에르의 가을 해 같기도 했다. 제롬은 이가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며 마지막 협곡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결국 지쳐 쓰러져 지는 태양 아래 몸을 뉘었다. 모니카가 다가와 앉았고 제롬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기억나? 한 번은 우리가 다퉜잖아. 당신이 나를 떠나려 했지. 결혼식 열흘 전이었을 거야. 당신 부모님 집에서 내가 잔디밭에 들어 누워버렸지. 아주 흐린 날이었어. 난 슬펐지. 눈을 감았어. 아주 자세히 기억나. 갑자기 따뜻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리던 느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때까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거든. 햇빛 때문에 눈을 다시 떠보니 당신이 내 옆에 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웃었지. 그녀도 대답했다. 맞아. 나도 생생히 기억나. 당신이 원망스러워서 얼마나 화가 나 있었다고. 당신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 그런데 잔디밭에 누워 토라져 있는 당신을 보니까 웃음이 나지 뭐야? 당신한테 뽀뽀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고 나더니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제롬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협곡은 엄청나게 가파른 커다란 바위로 가로막혀 있었다. 절벽처럼 솟은 바위 앞에 사냥은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드디어 사냥감을 손안에 넣은 것이다. 누구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 하나 잡으러 10시간 가까이 뛰어다닌 건 난생 처음이었다. 제롬은 협곡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헉헉대던 그는 총을 겨누었다. 오른손을 약간 들어 올리고 기다렸다. 사냥은 20m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땀에 약간 젖어 있었지만 사냥의 자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햇빛 속에서 어떻게 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파랗고 노란 눈동자, 그 비단 같은 눈동자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제롬은 총을 어깨에 맸다. 그 순간 사냥은 어리석고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몸을 돌리더니 절벽을 타고 기어오르려는 것이었다. 벌써 10번도 넘게 시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10번 모두 그 아름다운 자태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져 넘어졌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냥은 제롬의 총 앞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냉철함을 뽐냈다. 제롬은 사냥을 죽이지 않기로 했다. 왜,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필사적으로 그는 서툰 솜씨로 쫓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단순한 아름다움 혹은 거만함 혹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눈 속에 비친 평화로운 동물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제롬은 이유를 알려고 들지 않았다. 그는 뒤로 돌아서서 알지 못하는 길로 다시 들어섰다. 그리고 사냥터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일행 모두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를 사방으로 찾아다녔던 것이다. 제롬의 예감으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던 젊은 사냥터 지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묻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제롬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도 접질리고 지칠 대로 지쳐 산장 입구에 도착해 쓰러졌다. 스타니슬라스는 제롬에게 꼬냑을 마시게 했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내는 가까이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롬은 왜 그리 창백하냐고 물었고 아내는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놀랍게도 제롬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믿어버렸다. 내가 죽었을까봐, 암벽 위에서 떨어졌을까봐 걱정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제롬 곁으로 몸을 숙이더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내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애정을 표했다. 꼬냑 한 잔을 더 가져오던 스타니슬라스는 뭐이라도 얻어맞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녹초가 된 남자의 어깨 위에 누인 여자의 검은 머릿결과 그 여인의 아주 여린 흐느낌, 안도의 흐느낌을 본 것이다. 스타니슬라스는 갑자기 술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그래, 사냥은 어떻게 된 거지? 건장한 사내가 사냥 한 마리도 이고 오지 못한 거야? 스타니슬라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놀란 표정의 베티 앞에서 제롬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게 아니야. 쏘질 못했어. 모니카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다. 모니카는 손을 천천히 들어올려 손가락으로 제롬의 얼굴선을 따라 그렸다.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사냥을 쐈다고 해도. 그 순간 세상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을 나갔고 제롬은 모니카를 껴안았다. 벽난로의 불이 격정적으로 타올랐다. 자, 이렇게 프랑스와즈 4강 길모퉁이 카페 중에 비단 같은 눈이라는 단편을 낭독했습니다. 비단 같은 눈. 아내의 눈을 표현한 건지 사슴의 눈을 표현한 건지 결국 뭐 둘 다겠죠. 투영된 거니까. 그 사냥하는 장면에서 사냥의 그 눈빛을 보면서 모니카라고 외치기도 했잖아요. 이 작품에도 보면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도 여전히 물론 인물은 좀 다르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나온 그 오랫동안 사귄 남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이제 남편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르지만 여주인공의 어떤 선택지를 볼 때는 결국은 어떤 어, 익숙한 것, 익숙한 것에 대한 선택,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뭔가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결국은 어떤 더 자극되고 더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짜릿하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주는 불안감, 언제라도 지속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어떤 안정적인, 익숙한, 그게 꼭 안정적이라는 법은 없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 찾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익숙한 것을 찾지 않나. 뭐 선택이라는 건 그때그때 사람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인간 심리가 워낙 그 익숙한 것을 자동적으로, 그게 뭐 남자 여자를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 회귀하듯이 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는 물론 뭐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 모니카가 제롬에 대해서 어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그 애정이 있음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애정이 어떤 그냥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그냥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인 건지, 그런 사랑이 여전히 어떤 잠시 외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찐사랑은 그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고향 같은 익숙함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절망과 슬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회귀하는 것인지, 그거는 글쎄요, 뭐가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강의 작품을 보면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그렇고, 이 지금 읽은 비단 같은 눈빛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람의 본성과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 과연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한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결국은 사람이 선택할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인가? 그 모호함의 경계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항상 어디에나 이렇게 요소요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굉장히 격정적으로 사셨죠. 사강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본능, 뭐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인물이 이 주인공인 제롬은 굉장히 그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그냥 뭐랄까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듯한 느낌. 그리고 항상 이성적으로 모든 걸 문제 해결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을 성취해가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건조하고 어, 따뜻한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온 가슴으로 안는 사랑이라기보다 그냥 뭔가 이렇게 도식적인 듯한 느낌의 사랑. 그래서 뭐 또 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그것이 뭐 이성적인 대상이 됐든 좀 불안정한 대상이 됐든 회귀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강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뭔지 모르겠지만요. 음,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제가 낭독한 부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나름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 자유로운 그 사각만의 어떤 그런 느낌, 사상, 사상이란 표현은 그렇고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추구하는 바 이런 게 작품에 다 녹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네. 자, 오늘은 그 문제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 여루 소설과 프랑스와즈 사강의 단편집 길모퉁이 카페 중에서 비단 같은 눈빛, 비단 같은 눈빛이 아니라 비단 같은 눈입니다. 비단 같은 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품집 중에 나오는 개 같은 밤도 한번 낭독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강의 작품 중인 단편집 중에서 조금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나름 비교도 해보고 신선한 느낌으로 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여전히 제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어, 저녁이 왔어요. 깜깜한 저녁이. 지금 이제 겨울이 와서 그러지 해가 일찍 지네요. 그런 만큼 이제 밤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편안한 저녁 드시고요.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를 비롯하여 따뜻한 저녁 시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했나요? 기원하겠습니다. 여하튼 즐거운 한때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12월 동안에 11월부터 보통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12월에 많은 어떤 그 송년 모임이 이렇게 집결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저는 11월에 그 저희 MBC 극회 송년회가 있었고 이제 12월에는 개인적인 그런 모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1월이 오기 전에 못 봤던 그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떤 정담도 나누시면서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알겠죠? 네, 진이의 소리 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